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물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 소유물의 사용수익 또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제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법률에 따라서 규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공부하다 보면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다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함에 있어서 마음대로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을 잡을 수 없게 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개념이 있게 되겠고요. 자, 공인중개사법 관련해서 공부하다 보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장 즉 허가권자의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내야지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상 이 소유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일정한 제약과 관련한 개념으로서는 바로 이어서 검토하게 될 바로 상린관계라는 개념이 하나가 쟁점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요. 두 번째, 이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인 범주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부합에서 자주 논의하진 않지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땅 밑에 원유가 있다. 또 이제 지하 150m, 200m의 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금이나 원유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것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주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유권 내용 중에서 주의토지통행권에 관한 개념을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일단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토지 자유롭게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문제는 어떤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의 일부가 토지에 다른 연결된 부분이 맹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라는 것은 도로와 접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맹지의 소유자 입장에서는요, 큰 도로에 공로에 접하기 위해서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행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맹지 소유자와 뒤에서 공부하시게 될 지역권 설정 계약에 합의를 해주고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맹지 소유자는 이 문제 토지에 대해서 통행로를 다 확보를 해서 도로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이 통행지 소유자가 이 지역권 설정에 합의를 해주지 않게 되면 맹지 소유자는 아예 건물을 못 짓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이 통행지 소유자의 사용수익 권능이라는 게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 맹지 소유자가 도로와 통할 수 있도록 일정한 통행로를 확보해 줘야 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의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우리 판례에서 주요 이슈가 됐던 거, 자, 바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맹지에서 공로에 접해 있다 할지라도 충분한 통행로가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옆에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 바로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맹지하고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미 공로에 나름대로 접해 있는데 이 통행로를 확보를 하면 더 편리하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주의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주의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 맹지 소유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토지통행권이 확정이 되게 된다. 법원의 확인 판결을 통해서 인정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통로 폭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요, 공로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다만 장래 토지 이용상을 꼭 고려할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 나다닐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 것이고 장래 토지 이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 출제 포인트가 될 것 중에 하나가 지료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맹지 소유자가 통행지를 가로질러서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 쓰고 있는 것이죠. 통행지 소유자는 자,
일정한 범주 내에서 이 맹지 소유자를 위해서 통행로를 열어줄 의무가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지료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토지 분할 때문에 전체 토지 중에 일부가 토지 분할 때문에 이렇게 맹지가 된 경우에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출제되는 쟁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 토지 분할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그림에서는 맹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양수한 사람은 이제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지료라고 하는 것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유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개념이 중요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상린 관계와 관련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 이 정도 개념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상린 관계 중 담장 설치 청구권에 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가 존재합니다. 자, 두 개의 토지, A 토지라고 하는 것과 B 토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중간에 담장이나 경계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웃하고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한쪽의 토지 소유자가요, 바로 담장 설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장 설치 청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부탁하는 개념이 아니라 소위 민법상 형성권이라고 해서, 자, 담장 설치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죠. 이웃하고는 토지 소유자, 인지 소유자로부터 통상의 담장 설치 청구를 받은 토지 소유자라고는 사람은 바로 이 담장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자, 한편 이렇게 담장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거, 다 경계표 담의 설치 비용은요,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설반 이렇게 이제 끊어서 외우겠고요. 측량 비용, 자, 경계표 담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측량 비용이라는 것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경계가 정확한 경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측량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될 테고, 이 측량하는 과정에서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설치 비용과 측량 비용 이 두 개를 묶어서 시험 문제 상난을 치게 되는데, 설반 설치 비용은 절반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고요, 측량 비용은 측비라고 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라고 해서 측량비용은 비례해서 부담한다 해서 설반 측비라는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야지 시험 보실 때 착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담장이 만약 설치가 됐다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요, 이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표 등은 소위 상린자, 이웃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간의 공유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담장 설치 청구를 하지 않고요, 일반 당사자가 직접 담장을 설치했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 것이 되겠죠. 자, 지금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뒤에서 공부하게 될 공동 소유 중에서 지분권이 인정,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그런 공동 소유를 공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공유에 있어서는 소위 자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장은 그 분할을 해서 뭐겠습니까? 그래서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담장 설치 청구권, 자, 출제 빈도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격 건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린 관계 중에서 제일 마지막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주제가 이격 건축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두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요. 이 두 개의 토지에 경계에 너무 붙여서 건물을 짓게 되면 옆에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즉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건물을 축조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A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B 토지와의 경계에서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축조하게 됐을 때, 원래 B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뭘 주장할 수 있냐면 변경 청구라든가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담장 설치 청구했을 때 상대방 따라야 할 의무가 있듯이, 자, 지금 건물을 짓는 사람이 B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 A 토지 소유자가 0.5m 이상을 경리하지 않고 건물을 짓고 있다면 변경 청구할 수 있고요,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으면, 자, 이 A 토지 소유자는 변경 또는 철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이것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서 이격거리 규정에 위반해서 건축에 착수한 후 1년 경과,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요? 1년 경과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1년 경과하거나 혹은 건물이 완성이 되어버렸다.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만약에 건물 짓는데 6개월 만에 다 완성이 되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B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A 토지 소유자에게 변경 혹은 철거 청구는 할 수가 없고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요, 1년 경과했을 때, 완성됐을 때, 1년 경과 혹은 완성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설령 이격거리 규정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사실 우리가 진짜 외워야 되는 건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상린관계 네 번째 주제로서 가지, 뿌리의 제거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A 토지, B 토지 두 개의 토지가 있게 되겠고, 예를 들어서 B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다가 나무를 심게 됩니다. 수목을 식재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가지가 B 토지에 있는 이 수목의 가지가 A 토지로 넘어가거나 뿌리가 만약에 A 토지로 넘어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A 토지의 소유자는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가지의 제거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면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어섰을 때 그 소유자에 대해서 바로 A사는 B 토지의 소유자가 되겠죠. A 토지의 소유자는 B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인접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청구자 누구죠? A 토지 소유자, 즉 가지 제거 청구를 했던 사람이 직접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쟁점 정리하면 가지가 옆에 토지에 있는 나무에 있는 가지가 내 토지로 넘어오게 되면은 바로 제거는 할 수 없고요, 먼저 제거 청구를 한 다음에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뿌리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면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다 해서 뿌리 제거에 있어서는요, 굳이 제거 청구를 하지 않아도 바로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건 개념상 이렇게 봐야겠죠. 만약에 A 토지 건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뿌리가 잘못 자라서 오게 되면 A 토지 건물 자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인접적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가지 제거는 한번 제거 청구한 다음에 제거할 수 있고, 뿌리는 물어볼 필요 없이 바로 제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 사용수익 그리고 처분 권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부터 먼저 사안 검토합니다. 소유자 자신 소유의 물건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설령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또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현재하고요, 구체적인 항목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소유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안 검토하면요, 토지 소유자 갑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권원 없는
불법 점유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재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대지 반환 청구, 즉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중에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 농작물의 소유권 자체 수확기 전이라고 한다면 부합의 문제가 발생해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소유물의 반환 청구, 대지 반환 청구 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수확기 전에 이 농작물이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던 전제하에서 불법 점유자 농작물을 재배했던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유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사안 검토하면요, 토지 매도인 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토지 매수인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매수인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는 토지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받았으니까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전 등기가 된 상황에서 불법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의 토지에다가 농작물 등을 재배한다라고 했을 때, 자, 문제의 사안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누가 행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 매수인은 불법 점유자 병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달리 표현하면 토지 매도인이라는 사람, 현재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당연히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좀 특수한 경우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토지에 대해서 불법 점유자 병이라는 사람이 농작물 등을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매도인이 누구의 토지 매도를 하게 될 갑이라는 사람이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그 후에 판결 나오기 전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은 그때는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송을 통해서 불법 점유자에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응용 들어가는 것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제 소유자만이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계속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관련한 쟁점들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자, 다만 갑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토지 말고 건물에 대해서 제1 매수인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요, 이 문제 건물에 대해서 제1 매수인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태죠. 먼저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만이 누구한테 제1 매수인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등기 건물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상황이죠. 자, 한편 제1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등기를 넘겨받지 아니한 상태라서, 즉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제2매수인에게 또 건물을 매매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역시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방법이 없죠. 제2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물의 소유자, 어느 순간이든 간에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 되게 될 것이고, 제1 매수인이나 제2 매수인은 건물의 소유자가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쟁점들 정리하게 되면요, 자, 건물 소유자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 제1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자에 대해서 그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제1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기는 넘겨받지 않았지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등 매수인으로서 채무를 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정당한 권원이 있기 때문에 이때 건물 소유자 갑은 제1 매수인 을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수를 볼까요? 자, 먼저 건물 소유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제2 매수인 병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제2 매수인도 제1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 나름의 소유권 자체는 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나름의 정당한 권원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때 건물 소유자 갑은 나름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이 갑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제2 매수인에 대해서는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한편 제1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제2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안 되죠. 일단 두 개 다 걸려. 자, 첫 번째, 이 건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든 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은 누구만이?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죠. 자, 제1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물의 반환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제2 매수인, 나름의 대금 지급하는 등 이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나름의 정당한 권원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정당한 권원이 있어서 또 뭐 할 수 없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소유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속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설명드리고 있는데 사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자,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소유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 임차인 을과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건물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법률관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안 자체를 검토해 보실 때 건물 소유권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귀속되게 된다. 즉 을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다? 바로 자, 소유권 자체는 가질 수가 없다. 그러나 갑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름의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건물을 사용할 권능이 있는 것이죠. 한편 병이라는 사람은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했다라고 했으니까 나름의 정당한 권한은 절대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자,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 반환 청구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누가? 소유자가 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건물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나름의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건물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소유물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죠.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또 하나 검토해 볼 것이 건물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 갑이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자,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건물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건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벌써 병이라서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허용되지 않죠. 왜?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바로 토지 소유자이자 건물 소유자인 갑에게 있기 때문에, 즉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 임차인은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바로 소유물의 반환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물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 갑한테 일러가지고 어떻게, 자, 불법 점유자 병을 좀 쫓아달라 라고 이렇게 건물 소유자 갑에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건물 소유자 갑은 누구에 대해서?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대위 행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대위 행사라는 것은 대신하여 행사한다 이런 얘기죠. 건물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 갑을 대위해서 건물의 불법 점유자 병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건물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 갑을 대위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자, 이 건물의 불법 점유자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이자 건물 소유자인 갑에게 그 소유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하나, 반환 청구권이라는 개념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반환 청구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해 배제 청구,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해봤고요. 방해 배제 청구라는 개념 살펴봅니다. 그래서 소유자 점유 침탈 외의 방법으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요,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죠. 방해 배제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소유자라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을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방해 제거라는 그 제거라는 결과를 청구하는 것을 방해 제거 청구라고 부릅니다. 최근 문제에서 방해 원인 등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구체적 내용 보시게 되면 건물 철거 청구라든가 퇴거 청구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또는 무효인 등기가 있다면 등기의 말소 청구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방해 배제 혹은 방해 제거 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외에 자,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해서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그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벌써 한 7, 8년 됐죠. 그래서 그 방해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요, 방해 제거 청구의 내용을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방해 배제 청구 관련한 쟁점들을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 이 토지 소유자가 땅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을이라고 하는 토지 불법 점유자, 간접해 밖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갑소유 토지에다가 토지를 불법 점유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은요, 미등기 상태 건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법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건축 허가 받아서 사용 승인 있어야지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고, 그래야지 이걸 근거해서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불법 점유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설령 건물을 신축했다라고 할지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자,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요, 건물 매수인 병과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방법이 없지요. 왜? 지금 자, 등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건물 매수인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한편 건물 매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매수한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임차인 정과 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 일단 앞에서 이제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 불법 점유자 을에 대해서 대지에 대한 자, 바로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대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정리를 해보고요. 먼저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축조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대지 인도 청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의 반환 청구의 한 범주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철거 청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점유 침탈 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한편 토지 소유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건물 축조자,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한 을의 승계인 병에 대해서도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논리 체계가 좀 특이한 것이죠. 지금 건물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여전히 을이죠. 매매 계약 체계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병에게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누가 된다? 바로 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 갑은 원래는 앞에서 본 것처럼 건물의 축조자, 이 사람 을에 대해서 바로 뭘 할 수 있다?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만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건물을 불법적으로 축조하고 팔고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건물을 철거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요,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 축조자의 승계인에 대해서, 즉 병에 대해서도 바로 뭘 주장할 수 있다?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자, 지금 이제 임차인 정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자, 건물 철거 청구는요, 기본적으로 그 건물에 관한 철거할 권능 등을 갖고 있어야 돼. 누구? 기본적으로 소유자. 누가 되겠습니까? 을이 될 것이고, 좀 특수한 경우로서 건물 매수인,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아까 불법 건물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건물 소유권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임차인 정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논리체계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한편 퇴거 청구라는 개념 가볼까요? 야, 꺼져, 이런 얘기가 퇴거 청구의 개념이 될 텐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 갑이 건물 축조자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라든가, 또는 토지 소유자 갑이 건물 축조자, 이 사람의 승계인 병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골 때리는 상황이 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이게 건물 매수인이든 토지 불법 점유자,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든 을이든 병이든 꺼져 하니까 알았어, 꺼질래 라고 꺼져 버리게 되면 철거할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건물을 철거할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을이나 병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것은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거 임차인이 될 것이고요. 퇴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임차인이 되게 된다. 해서 이 정도가 바로 방해 폐쇄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을 기한 물권적 청구력에서 방해 폐쇄 청구 두 번째 챕터 보겠습니다. 앞에서 논의했던 것은 사용 수익에 대한 방해 폐쇄 청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처분 권능에 대한 방해 폐쇄 청구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 갑이 있습니다. 자, 이 토지 소유자가 자, 다시는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불법 저당권자 을에 의해서 이 자신의 토지의 등기 기록을 보니까 무효인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불법 저당권자 을에 대해서 을명의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뒤에 등기법 등을 논함에 있어서 무효인 등기다라고 하게 되면 그 등기는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등기가 효력이 발생을 안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등기부에 지워줘야 되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혹은 만약에 이제 불법 저당권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이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고 또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저당권 설정 안 해주는 경우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 무효인 등기를 해서 지워버리는 과정을 말소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자, 불법 등기 명의인 병이라는 사람이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간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불법 등기 명의인 병 사이에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서류를 조작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원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갔다라고 했을 때 병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은 병에 대해서 무효인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이게 이제 등기법 할 때 가끔 나오는 얘기인데요. 또 나중에 부동산 실명법 할 때 필요한 방법인데 이게 이제 병 명의로 넘어간 등기에 말소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형식적으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불법 등기 명의인에서 진정 명의자,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갑으로 봤을 때 갑에게 넘겨주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형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는 것 또는 방해 배제 청구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과 관련해서 건물의 철거 청구 혹은 퇴거 청구 이런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처분 권능에 관한 방해 배제 또는 제거 청구의 방법으로서 무효인 저당권 등기의 말소 청구라든가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 또는 이제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형식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방해하고 있는 무효인 저당권 등기 또는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의 내용이 될 테고 방해 예방 청구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큰 쟁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나머지 제한 물권들 앞으로 이제 논의하게 될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건물 철거 청구라든가 퇴거 청구라든가 또는 무효인 등기의 말소 청구 이런 형식을 통해서 그대로 준용이 되게 될 것이고, 자 다음에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등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이제 지적했다시피 지역권 그리고 저당권이라는 것은 지역권자나 저당권자가 점유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이 소위 반환 청구권 개념 자체가 준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 이슈가 됐던 게 지역권자, 저당권자에게는 소위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같이 개념 정리를 해봤습니다.